스파이는 간첩 행위로 적대 세력 등의 정보를 얻기 위해 불법으로 적의 정보를 얻는 첩보 활동을 의미하며 특정 국가 또는 단체의 정보를 수집, 정탐하여 자국이나 자신의 단체에게 제공합니다. 한마디로 돈 벌어먹으려고 나라 팔아먹는 나쁜 놈들입니다. 간첩의 활동 분야는 군사, 경제, 산업 분야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는데요. 특히 산업 관련, 특허나 설계도 등을 빼어서 다른 나라나 다른 회사로 넘기는 자를 산업 스파이라고 호칭하며 국외로 빼돌리는 경우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정보원이 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 자신의 조국을 팔아 넘기고 있는 스파이들과 간첩질하다 딱 걸린 스파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근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팩트TV 팩트체크. 한국의 국가 핵심 기술을 빼돌리기 위한 중국의 간첩 행위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다니던 회사에 연봉의 9배를 제시하는가 하면 자녀의 중국 명문대 진학 등도 미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가 핵심 기술 유출 31건을 포함해 총 123건의 해외 기술 유출이 적발돼 차단했다며 30여 건 기술 유출의 예상 피해액은 약 20조 원이라고 보고했습니다. 30건에 20조 원이면 기술 하나당 6조 6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스파이 행위에 당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국제적인 골칫거리로 각 나라들은 중국의 간첩 행위를 막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멀쩡한 남의 땅,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 정부조차 최근 첨단 기술을 노리고 유학생 연구원으로 가장한 중국 스파이들을 걸러내기 위해 유학생 연구원의 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의심스러운 인물로 판단될 경우 비자 발급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국, 외무성, 법무성, 경제산업성, 방위성 간에 의심스러운 인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비자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제외 공간에서 이 같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호주에서는 중국 스파이에 대응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국익을 침해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막을 것이라며 외국의 정치 개입에 맞서기 위한 고위급 정보 태스크포스를 출범했습니다. 태스크포스에서는 국외 담당 정보기관들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요원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기소 추방하기 위해 호주 경찰과 협력하게 된다고 밝혔는데요. 호주에서 중국 스파이는 명성이 자자합니다. 왕리창이라는 스파이는 호주에서 활동하다가 중국 공산당과 정권에 반감을 갖게 되면서 망명 신청까지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기관, 고위급 인사의 명단, 정보기관 운영 방식, 홍콩, 대만, 호주에서 벌인 공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문화행사에 자주 참석하는 등 호주 노동당 안에서 대표적인 친중 성향 의원으로 분류되는 뉴사우스 웨일즈주의 샤케 모슬만 상원 의원 역시 중국 스파이와 관련된 의혹으로 자신의 집과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소속 정당인 노동당에서 당원 자격을 정지당했으며 사실상 정치적 생명이 끝났습니다. 이 같은 흐름의 선두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연말까지 미국 대학에 설치된 중국 공자학원을 모두 폐쇄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중국 교육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공자학원은 중국어와 중국 문화 전파를 목적으로 2004년부터 개설돼 한때 147개국 548곳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시카고대와 펜실베니아 주립대의 공자학원 폐쇄를 신호탄으로 미국과 스웨덴, 독일, 캐나다 등에서 공자학원 퇴출 바람이 갈수록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110여 개였던 미국 대학 캠퍼스 내 공자학원은 지금 75개로 줄었는데요. 벨기에 정부는 스파이로 의심되는 공자학원 책임자의 재입국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공자학원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퇴출시키려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바로 이 공자학원이 스파이들의 보금자리와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미국 상원정보위원회 청문회에 나와 공자학원은 중국 공산당의 사상선전과 스파이 활용에 이용되고 있다. 공자학원은 미국 내 중국 유학생과 중국 민주화운동, 인권활동과 관련된 재미 중국인의 동행을 감시하는 거점으로 악용되고 있다.
10시간마다 중국에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방첩 사건 중 절반은 중국과 관련돼 있다. 중국과 연계된 미국 내 산업 스파이 행위가 최근 10년 새 1300%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FBI에 의하면 미국의 첨단 군사 산업 기밀 탈취를 위해 활동하는 중국의 사이버 스파이만 해도 최소 18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FBI는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주도하는 각종 스파이 활동이 미국의 민주적 가치와 경제적 행복에 중요한 위협이며 이에 대처하는 것이 FBI 방첩 활동의 최우선 과제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스파이 활동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중국의 강대국 부상을 막으려는 일부 냉전적 인사들의 음모라고 발뺌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남의 기술 빼가다 걸린 스파이들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최근 중국군과의 관계를 숨기고 미국 비자를 발급받은 중국인 군사연구원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역시나 중국인이었는데요. FBI는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인 생물학연구원 탕쥐안이 미국에 비자를 신청하면서 자신의 군복무 사실과 중국 공산당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며 그를 기소했습니다. 그는 현재 노던 캘리포니아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데 그의 비자 부정 발급 혐의가 유죄로 선고된다면 최대 10년형 또는 3억 원의 벌금형을 받을 예정입니다. 미국의 수사망은 미국 최고 과학자까지 조준했습니다. 지난 2월엔 나노기술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찰스 리버 하버드대 화학생물학과 교수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중국이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세운 천인 계획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그는 중국 우한 20대로부터 연구소를 설립하는 목적으로 약 17억 8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또 우한 20대학을 대신해 논문을 작성하고 특허를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숨긴 채 미국 정부엔 허위 보고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구치소행은 면했지만 보석금 약 12억 원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여권 포기, 외국은행 계좌 폐쇄, 관련자 교류 금지 등 제한 명령을 준수해야 하고 운신의 폭 또한 상당히 제한됩니다. 찰스 교수뿐 아니라 배우자의 여권이 압수되며 은행에서 약 2만 달러 이상을 인출하려면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금을 인출해 외국으로 도피할 가능성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건 관련자와 중국 대학 및 유관기관 측과 접촉 교류하는 것도 일절 금지되고 리버 교수와 계약을 체결해 연구 정보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우한 기술대학을 비롯해 베이징 대학, 중국 과학원 등의 연락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 첩보원에게 금품을 받고 기밀을 팔아넘긴 미국 전직 외교관도 있는데요. 1999년부터 미국 국무부 외교관으로 일해온 클레이버는 2007년부터 수년간 중국 국가안전부 요원 2명에게 미국 외교관들의 동향과 논의 내용 등이 담긴 비공개 문건, 각종 백서, 외교 전문 등을 넘긴 혐의로 2017년 체포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클레이버는 그 대가로 전자제품과 아파트, 무료 관광 등 수만 달러 상당의 뇌물과 특혜를 받아 챙겼습니다. 심지어 중국 국가안전부는 클레이번 가족의 중국 패션스쿨 수업료까지 대신 내줬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국가를 상대로 한 사치 혐의로 기소된 캔디스 마리 클레이번에게 징역 40개월을 선고했고 재판부는 이에 더해 3년간의 보호관찰과 4만 달러의 벌금도 함께 부과했습니다. 심지어 CIA 요원조차 스파이로 발각되어 미국 내 간첩 활동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게 하는데요. 홍콩 출신 제리 춘싱리는 15세에 하와이로 이민한 후 미국에 귀화했습니다. 1994년부터 13년간 CIA 케이스 오피서로 일하다 2007년 조직을 떠나 홍콩으로 건너갔습니다. 케이스 오피서는 주로 인적 정보 관리를 구축, 관리하는 역할인데요. 조직 내 구성원 기밀을 담당하는 주요 업무였습니다. 조직을 떠났지만 그에게서 뭔가 꾸리꾸리한 수상함을 느낀 FBI는 이 진단키트 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미국에서 승인 한국어 진단키트 대체 뭔가요? 국외 시장 진출에도 정신호가 뛰어. 정부가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키트 3개가 미국 식품의약국 사전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하면서 진단키트 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정부가 섣불리 관련 내용을 발표해 주식시장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는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 진단키트를 생산하는 국내 생산업체 3곳의 제품이 27일 미국 식품의약국 긴급 사용 승인 절차상의 사전 승인을 획득했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이어 한번 우리 국산 3개 진단키트 제품의 FDA 사전 승인이 이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진 것은 3월 24일 한미 정상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우리 국산 진단키트의 지원 의사를 표명하면서 FDA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였고,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즉시 승인되도록 관심을 가지겠다고 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결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생산업체 이름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시젠, 솔젠트, 코젠바이오텍, 랩지노믹스 등 국내 진단키트 회사들이 미국 FDA에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키트의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미국 FDA는 최종적으로 승인받은 진단키트만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미 FDA가 최종 허가를 낸 뒤 발표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다. 현재 진단키트에 대한 사전 승인은 심사 중인 단계로 공식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교부는 사전 승인으로 해당 제품이 미국에서 판매가 가능하다고 했으나 이미 국산 진단키트 일부 제품이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현재 시젠은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 40개국 이상의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수출 중이다. 어떤 업체가 진단키트 사전 승인 허가를 확인하기 위해 사람들이 몰리면서 29일 현재 진단키트 회사 솔젠트와 코젠바이오텍은 회사 홈페이지가 다운됐다. 한 진단키트 업체의 임원은 FDA에서 정식으로 허가가 난 것도 아니어서 발표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며, 지금도 긴급하게 미국에서 사용 중인 상황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코로나 위기가 의료한류 기회로 한국의 감염병 진단 기법이 날개를 달았다. 감염병 진단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인정받고 세계 곳곳에서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 지원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주요 나라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한국산 진단키트 보급은 정부의 외교력을 강화시키는 데도 한몫한다.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의 국외 시장 진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미생물 병원체 검출을 위한 유전자 증폭 검사 기법이 최근 국제표준화기구 의료기기기술위원회에서 국제표준안으로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 검사 기법은 코로나19와 같이 다양한 감염병 진단에 사용할 수 있는 핵산 증폭 방식 체외 진단 검사의 전체 절차와 방법을 정의한 것이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진단키트에 적용된 실시간 유전자 증폭 기법 등 핵산 증폭 방식의 검사에 표준을 적용할 수 있는 기법이다. 국제 표준 제정 절차에 따라 이 표준안은 최종적으로 회원국 전체의 승인 절차만 남았는데 이변이 없는 한년에 국제 표준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이번 사례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감염병 진단키트가 세계 기준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적잖은 의미를 지녔다고 평가된다. 지난 10여 년 동안 국회의원과 식약처 등 정부기관과 의료기기 업계는 협업해 진단기법을 꾸준히 개발해왔다. 최승화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화학서비스 표준과 연구소는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진단 역량이 세계 각국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국내 감염병 진단 기술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밑바탕이 됐기 때문이라며,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주요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기구에서도 우리가 제안한 기술 기법을 다들 인정해주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상이 걸린 주요 나라들은 최근 한국 정부에 앞다퉈 진단키트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황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8일 오후 레트노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의 요청으로 전화통화를 했다. 레트노 장관은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돼 진단키트 등 방역 물품이 부족하다며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강 장관은 여력이 닿는 대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대외 전략의 한 축인 신남방 정책의 핵심 국가다. 인류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공헌하는 놀라운 이유. 빨리빨리 DNA도 이럴 때 빛을 발한다. 한국의 진단키트 제공 제안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후회한다. 치명적 실수였다. 사과하고 싶다.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의료 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나? 한국 바이오의 신한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팬데믹으로 번지면서 세계 곳곳에서 한국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보내달라는 SOS를 보내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시젠과 코젠바이오텍, 솔젠트, SD바이오센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 사용 승인과 수출 허가를 받은 국내 4개 기업이 세계 47개국에 진단키트를 수출하고 있다. 수출 으뜸은 4개 기업 중 유일한 상장사인 시젠이다. 시젠은 현재 일주일에 진단키트 100만 테스트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 중 90% 이상을 해외에 공급하고 있다. 수출국은 유럽과 중동, 동남아를 중심으로 총 45개국에 이른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지난 16일부터 FDA 승인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추후 승인을 전제로 시젠의 진단키트를 수입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코로나19 발병 초기 한국 성지 순례에 참여했던 관광객들을 억류했다 돌려보낸 이스라엘은 자국에서 쓰는 진단키트 수요의 전부를 시젠에 의지하고 있다. 시젠, 코젠 등 한국 중소기업 3개 진단키트 주로. 시젠 관계자는 해외 곳곳에서 정부 차원에서 요청이 밀려들고 있지만 생산 물량이 따라주지 못해 적자는 국가의 주문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 지하 회의실을 개조하고 공간을 새로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산시설을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4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코젠바이오텍도 현재 일주일에 25만 명을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 중 70%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수출국이 다양한 시젠과 달리 코젠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를 중심으로 30여 개국에 제품을 보내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이들 기업 외에도 42개사 60여 개 제품이 질병관리본부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선진국이 한국에 진단키트 지원 호소하는 이유. 왜 세계는 미국이나 유럽 등 기존 바이오 과학 선진국이 아닌 한국, 그것도 중소기업의 진단키트에 목을 메고 있을까?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서까지 진단키트를 요청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우선 미국,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첨단 바이오 기업이 즐비한 미국에서 제대로 된 진단키트가 왜 없을까? 해답은 한국처럼 양산시설을 갖춘 기업이 진단시약과 키트를 개발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각 주의 질병통제센터와 공공임상연구실이 자체적으로 진단시설을 개발하고 FDA의 승인을 얻어 감염병 진단에 대응하는 시스템이다. 그간 팬데믹에 이를 정도 감염 환자 폭증을 경험한 적이 없어 공공기관에서의 생산만으로도 충분했다. 게다가 이번에 개발